8가지 성과 영역 중에서 네 번째 기획 성과 영역입니다. 자,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수행한다라는 그런 상황에서는 항상 기획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어디 가나 빠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 기획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기획 부분에 대한 기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성과를 높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인데요. 먼저 기획이라는 것 자체는 프로젝트의 작업들을 해야 될 일들을 구성하고 상세하게 구체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조율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불변의 그 사항은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적응형 방식으로 하든 예측형 방식으로 하든 간에 프로젝트는 태생적으로 불확실성을 갖기 때문에 한 번의 계획을 만들기도 어렵고 계획을 만든다 할지라도 계획대로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필수적인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 기획 성과 영역은 인도물, 그 인도물로 인한 성과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초기 계획, 계략적인 초기 계획을 만들고 그것을 점점 진행하면서 구체화시키는 이러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고 또 계획이라는 것은 상호 내용들이 통합적으로 만들어져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활동을 여기서는 다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획 성과 영역이 제대로 효과가 있어가지고 잘 된다. 높은 수준의 기획 성과를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은 첫 번째 프로젝트가 조직적이고 그다음에 잘 통합되면서 의도한 방식대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성과 측정과 같은 성과 검토 결과 계획 대비 성과에 대한 차이가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한계선 내에 있다면은 프로젝트가 잘 계획대로 진행한 것이고 그게 바로 이제 이러한 기획 성과 영역에 대한 하나의 결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으로 프로젝트 성과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정, 원가, 품질 이렇게 따로따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수립할 때 일정과 비용, 그다음에 자원이 얼만큼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조정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정에 맞추려면은 예산이 더 필요하겠구나. 또는 이렇게 일정을 단축하려면 일정을 단축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구나. 또는 원가 예산을 줄이려면은 대신 기간이 더 필요하겠구나 하는 그러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기획 성과 영역에 대한 성과가 높아지면은 프로젝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정보를 점진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계획을 할 때 점진적인 구체화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상세하게 구성하게 되는데 실제 우리가 초기에 계획했던 인도물이나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보다 현재 보니까 점차 이렇게 구체화되고 명확해졌구나 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점진적인 구체화에 따라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타당성 검토라든지 프로젝트를 착수하기 전에 만드는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비즈니스 케이스라는 문서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만드는 프로젝트 초기의 비즈니스 케이스와 현재 정보를 비교해서 보면은, 이 정보면 충분히 우리가 인도물을 만들어내고 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은 이 점진적인 구체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상황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이 기획 성과에 대한 영역을 우리가 잘 만들게 되면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그 상황에 따른 적절한 계획 수립 소요 시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적응형 프로젝트, 에자일 같은 적응형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개념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어차피 제품이라는 것은 계속 변하고 요구사항은 변하는데
바로 처음부터 다 계획을 쓸데없이 만들어 놓느냐라는 그런 접근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서 처음부터 계획을 상세하게 수립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또 처음부터 상세하게 계획을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맞게 상황에 맞게 적절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계속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상세하게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는지 적절한 수준으로만 계획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다음은 이제 이해관계자 기대치를 관리하기 위해서 충분한 계획 정보가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 문제인데요. 실제 보면은 이제 이해관계자 정보 또는 의사소통 관리 계획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도록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신규 또는 변화하는 요구 조건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전반에서 계획을 적응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갖춰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예측형 프로젝트에서는 변경 통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통제 위원회에서 그것을 승인해 줌으로써 그 변경을 하게 되는 그러한 절차가 만들어져 있고 그런 변경과 관련된 기록부라든지 문서들이 잘 존재한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프로세스가 잘 구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애자일과 같은 적응형 프로젝트에서는 백로그라고 얘기를 하죠. 그 백로그가 이제 요번 이터레이션, 요번 반복해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항목들을 이렇게 쭉 나열한 것들인데 그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백로그를 만들고 이번 이터레이션을 수행하고 다음 백로그를 만들어서 그 다음 이터레이션을 수행하고 하는 그런 적응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 전반에서 계속 조정돼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제대로 변경 또는 신규 요구 조건을 반영한 그러한 적응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기획 성과 경영에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을 보기 전에 먼저 이제 기획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기획은 이제 당연히 뭐예요? 인도물, 프로젝트에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 상세하게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접근 방법을 상세하게 점점 구체화시키는 그게 바로 이제 기획의 목적이 되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략적인 상위 수준의 계략적인 계획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구체화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정의해가는 그러한 게 기획의 개념이죠. 그런데 기획이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프로젝트 있고 작은 프로젝트 있고 복잡한 프로젝트, 간단한 프로젝트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고유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도 다르고 계획서도 아주 복잡한 계획서, 간단한 계획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획을 하기 위한 규모나 시기, 빈도가 프로젝트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 대부분의 계획을 한 번에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일부 계획만 만들고 그 다음에 개발하고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획은 개발 방법이라든지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복잡도나 규모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간 여건이나 또는 고객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들이 뭐가 있는지 거기 이제 쭉 이렇게 항목들이 나와 있죠. 보면은 이제 먼저 인도, 산정, 일정, 예상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인도가 나와 있습니다. 인도를 계획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성과 영역에 보면 인도 성과 8개 성과 영역 중에서 보면은요. 인도 성과 영역이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기획에서 인도와 인도 성과 영역에서 나오는 인도는 차이가 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인도 성과 영역에서는 뭐냐면 인도를 하기 위한 인도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인도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품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범위를 정의해야 되고
또 그 각각에 대한 범위를 인수할 수 있는, 억셉트할 수 있는 기준도 정해야 되고, 또 그게 맞는 품질 수준을 맞추기 위한 품질 체계나 품질 기준도 마련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뒤에서 나올 인도 성과 영역에서 우리가 다루는 부분이고, 여기서 인도가 들어가 있는, 기획에서 인도가 들어가 있는 것은 기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젝트 초기에 만들어낸 비즈니스 케이스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프로젝트나 제품에 대한 범위를 이해하는 것, 인도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아니 기획을 위해서 인도와 관련된 사항들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제 기획은 시작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정은 가장 기본적인 거죠. 특히 대표적인 게 뭐예요? 원가 산정인데, 물론 원가, 여기서는 이제 과거의 PM박 6판까지는 코스트를 원가라고 일관되게 번역을 해왔습니다만은 7판부터는 코스트를 비용이라고 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물론 원가와 비용은 엄격히 약간의 차이가,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가가 더 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칠판에서는 비용이라는 그런 그 용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트에 대한 산정, 얼마가 각각의 작업 요소들이 얼마큼의 원가가 필요한지, 비용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그런 것도 기획 작업이고, 그다음에 일정 프로젝트 스케줄 만드는 것도 계획의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원가 이런 비용을 합쳐서 합산해갖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구성하는 그런 일도 이제 기획의 일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팀 구성 및 구조도 이제 필요한데, 팀 구성 및 구조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실제 우리 자원 계획, 인적 자원 계획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 수행을 위해서 어떤 스킬을 갖고 어느 정도의 숙련도가 갖고 있는 인력들이 필요한지를 그 작업별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어디서 확보해야 될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팀 구성 및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의사소통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의사소통 계획인데요. 정보를 어디서 언제 누구로부터 어떻게 받아서 그걸 어떻게 저장하고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의 정보를 전달할 것이냐 하는 게 의사소통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분석하고 우선순위, 참여 이런 것들을 하는 이해관계자 관리 부분과 중첩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 이제 물적 자원인데요. 물적 자원에 대한 산정, 물적 자원이 어떤 재료가 얼마큼 필요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산정하고 인도하고 자재에 대한 이동, 보관, 처분 그리고 이제 재고 관리, 그다음에 이제 얼마큼 썼는지에 대한 추적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조달에 대한 계획을 해야 되는데요. 계획에는 이제 어떤 물건을 어디로부터 얼마만큼 언제 외부로부터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변경 같은 건 변경 관리 계획, 변경 계획을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계획이 계속 이제 조정되고 적응되기 위해서는 변경 통제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변경을 요청하면 누구에서 승인을 받고 어떤 방법으로 전달이 되고 배포가 되고 그 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들을 미리 계획해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적응형, 애자일과 같은 적응형 방식에서는 백로그에 대해다가 새로운 그 변경 사항을 반영을 하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거기에 포함되겠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땐 프로젝트의 성과 측정을 하기 위한 기준 계획인 기준선 자체를 바꿀 때 어떤 절차와 어떤 방법에 의해서 바꾸겠다라는 변경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매트릭스입니다. 자, 매트릭스는 우리가 MATRIX 하는 매트릭스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변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세로 이렇게 교차되는 MATRIX는 한글로 했을 때는 영어로는 물론 발음이 틀리죠. 한글로는 IE라고 써야 되는 거고, 여기서 매트릭스는 OE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영어로도 약간의 발음의 차이는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ME는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MATRIX는 매트릭스, 천천히 발음은 매트릭스 이렇게 그 발음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와 혼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MATRIX는 PM박에서도 매트릭스 할 때 매자를 IE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매트릭스는 ME는 OE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트릭스라는 건 뭐냐면 측정 기준, 그 측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상과 빈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측정 지표 이런 거죠. 어떤 제품에 대한 무게로 측정하겠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속도로 측정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측정 기준이나 측정 지표를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지 작업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해야 될 대상과 빈도, 그리고 우리가 측정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겠다라는 한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계약해 둘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엔 조정인데 조정이라고 번역한 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나왔던 테일러링 이라는 조정과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로 병기를 해놨습니다. 얼라인먼트죠. 그래서 그 실제 얼라인먼트라는 것은 어떤 계획에서는 통합적인 노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범위나 일정이나 원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원 이런 것들이 어때요? 서로 상충이 돼요. 그래서 인력을 더 투입하거나 자원을 더 투입하면은 뭐 일정을 줄일 수 있지만 원가는 늘어나고 이런 서로 상충 관계를 갖는데 그런 거를 일관되게 통합된 상태로 유지하고 하기 위한 조정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자, 다음에 5번째 성과 영역은 프로젝트 작업에 대한 성과 영역입니다. 자, 프로젝트 작업에 대한 성과 영역은 그냥 프로젝트 작업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무엇을 연상하시면 되냐면 프로젝트의 실행을 연상을 하시면 되는 거죠. 프로젝트 실행. 그래서 그 우리 보시는 것처럼 그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물적 자원 관리를 하고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이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확립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잘 관리한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가 문제가 있거나 프로세스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얘기를 하는 거고 물적 자원 관리라는 것 자체는 실제 그 돈과 그다음 자재 이런 것들을 투입하는 그러한 관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실행하는 동안에 어때요? 지속적으로 배우고 우리가 지식관리 차원에서 기록으로 남겨놓고 교훈사항을 남겨놓고 한 그런 활동들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작업은 프로젝트 팀이 예상하는 인도물, 그 인도물에 의한 성과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잘 수립한다. 여기서 수립한다라는 것은 앞에 확립한다라는 의미와 비슷한 얘기인데 결국은 프로세스를 잘 관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작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먼저 이제 기존 작업, 새로운 작업, 작업 변경에 대한 흐름. 그러니까 변경에 대한 변경 관리를 잘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새로 추가되는 또는 변경되는 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잘 반영하고 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관리해야지 된다라는 게 프로젝트 작업의 한 부분이고요. 또 다른 이제 부분은 프로젝트 팀의 집중력을 팀원들이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려면 동기부여도 돼야 되겠지만 어때요? 어떤 사람한테 너무 많은 그 업무가 로드가 많이 걸린다 그러면 어렵겠죠. 그래서 그러한 업무에 대한 배분이라든지 시간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에 프로젝트 작업 동안에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프로젝트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된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가 병목이고 어디가 너 여유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제대로 그걸 프로세스를 제대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프로젝트 작업 동안에.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그래서 프로젝트 실행하는 동안은 어때요? 각종 이해관계자들과 계속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해야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재, 장비, 공급 및 물류 관리. 그래서 필요한 자재나 장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투입을 하고 재고가 얼마 남았는지 추적하고 얼만큼 소요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하는 일들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계약 전문가 및 공급업체에 협력해서 조달 계약 기획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작업하는 동안 어때요?
업체들로부터 우리 그 조달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입찰하고 그다음에 업체 선정하고 계약을 해갖고 일을 수행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외주 조달 외 부분들을 수행하는 것도 프로젝트 작업 영역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 감시. 그래서 지속적으로 변경이 발생했는지, 그 변경이 요구 사항이 반영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고 감시하는 노력이 필요하겠고, 마지막으로는 프로젝트 학습 및 지식 전달을 지원한다. 그래서 계속 배우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전파하고 교훈 사항을 정하고 기록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작업 성과 영역, 프로젝트 작업에 대한 성과가 높아지면은 어떤 결과가 있느냐? 우리 프로젝트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성과를 낼 수 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상황 보고서가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상황 보고서를 보면은 프로젝트가 제대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프로젝트 환경에 적합한 프로젝트 프로세스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소위 말하는 품질 관리 중에서 품질 보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품질 보증에서는 품질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 품질 감사가 프로젝트 품질을 감사하게 되는데, 즉 프로세스 감사죠. 프로세스 감사나 품질 보증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세스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해관계자와 적절한 의사소통이 계속 효과적으로 프로젝트 작업을 하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데,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나 또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주고받은 결과물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잘 이해관계자들을 전달되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 부분은 잘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물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재료가 얼만큼 썼는지, 또는 폐기물이나 또는 재작업량이 얼만큼 남았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조달 관리라 그랬는데요. 조달 관리가 효과적으로 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조달 감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계약자가, 조달 업체가 계획대로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또 그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하고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프로세스대로 했는지, 아니면은 적절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거쳤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달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학습과 프로세스 개선으로 팀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프로젝트에 대한 속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지, 적응형 같은 경우죠. 그다음에 이제 오류나 재작업이 이제 감소되고 있는지 등 이런 것에 대한 상황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제대로 우리가 학습하고, 그러니까 학습하는 건 왜 해요? 개선을 위한 거죠. 그래서 학습을 통해 프로세스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이 지금 제대로 향상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밖에 여기는 슬라이드는 없습니다만, 효과적인 변경 처리가 잘 되는 것도 프로젝트 작업에 대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측형인 경우에는 우리가 변경 기록부를 가지고 실제 변경 내용이 잘 고려돼서 처리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변경 처리도 잘 되고 있는 거고, 적응형인 케이스의 경우는 그 기존의 이제 프로젝트를 이전 이터레이션에서 수행했던 범위에 대한 속도, 완료된 속도와 앞으로 새로워된 속도가 변함없이, 또는 좀 더 속도가 향상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대로 변경 사항들이 반영되고 처리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프로젝트 성과 작업에 대한 작업 성과의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가 있느냐, 쭉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프로세스를 수행하는데, 프로젝트 프로세스와 관련된 일들을 뭘 수행하느냐? 프로젝트 매니저나 팀은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작업 수행하는 게 바로 프로세스들이에요. 그 프로세스들을 제대로
수립을 하고 정기적으로 이 프로세스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검토하고 최적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중간에 어떤 작업, 어떤 프로세스는 병목이다. 그 작업이 예상대로 속도를 내고 있는지 또는 프로젝트에 방해를 놓는 그러한 장애물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태스크보드죠. 그래서 작업보드라고 얘기하는 태스크보드인데 계획된 작업들을 쫙 포스트잇으로 붙이고 그 다음 진행 중인 작업 중에서 뭐 설계 중인 작업들을 붙이고 그 다음 단계에는 뭐 테스트 중인 작업들을 붙이고 그 다음에는 배포되는 작업들을 이관되는 작업들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어느 부분이 바로 지금 병목인지 방해가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합하는 제약사항에 대해 균형을 맡는다. 항상 사전에 예산도 한정돼 있고 일정도 한정돼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제약사항을 잘 이해하고 프로젝트에 걸쳐 가지고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조정해야 돼.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해관계자에 대한 만족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젝트의 팀 집중력 유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겁니다만은 팀의 집중력, 주의력에 대해서 적절한 균형을 조정할 책임이 프로젝트 매니저한테 PM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단기적으로 프로젝트 진행 사항을 잘 평가해 가면서 작업량을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만큼 또는 이 작업에도 이만큼 투입해야 되겠다, 인력을 투입해야 되겠다. 이런 작업량 조정과 함께 동기부여를 해야지 되는 일도 프로젝트 작업에서 해야 될 일이죠. 실행 동안에 해야 될 일이죠. 그 다음 의사소통 및 참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작업에는 계속 의사소통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적극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 관리 계획에 따라 우리가 그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하고 하는 거 제대로 하는 일, 그게 이제 프로젝트 작업 동안에 해야 될 일이고요. 그다음에 물적 자원 관리는 이제 외부에서 이제 자재나 이런 것들이 공급이 필요할 경우에 자원에 대한 물적 자원을 계획하고 주문하고 운송 저장 그다음에 잘 쓰고 있는 데는 추적 통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조직 내부에서는 이제 물류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물류 계획서 이런 회사의 정책이나 방침에 따라서 수행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달 작업 및 계약 체결. 프로젝트 실행하는 동안 프로젝트 해야 될 프로젝트 작업에는 바로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조달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작업을 실행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뭘 해야 돼요? 필요로 한 그 조달 품목에 대해서 제안 요청서, 작업 기술서 이런 것들 입찰에 필요한 문서들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입찰 초청을 해서 입찰을 하고 물론 제안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체 선정하고 계약 체결하는 것까지 계속 해야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계약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달 감사는 이제 감시는 여기서도 하지만은 그 조달 제대로 업체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는 뭘로 알 수 있느냐? 그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제 뒤에서 나올 성과 영역 중에서 측정 성과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 측정 성과 영역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들로 우리는 조달 감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작업 및 변경 사항을 감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측형 프로젝트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 통제위원회에서 그 변경 요청자와 함께 뭔가 서로 협력해 갖고 변경 통제 프로세스를 통해서 변경이 처리되는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고 또 적응형 프로젝트 에서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새 작업을 제품 백로그에다가 추가시키고 어떤 백로그를 먼저 해야 될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프로젝트 작업 실행 동안에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학습 및 지식 관리. 그래서 각종 학습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지식 관리를 하게 되는데 프로젝트면 이제 정기 회의를 통해서 어떤 교훈 사항을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계속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애자일과 같은 적응형 프로젝트에서는 회고와 같은 회고 회의를 통해서 이번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얻은 그런 결과를 가지고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프로젝트 작업을 실행하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제 그 인도 성과 영역이죠. 자, 인도 성과 영역은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범위 및 품질 이행의 제공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도 성과 영역의 키워드는 범위와 품질이라고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인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범위와 품질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선뜻 머리에 잘 떠오르지 않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상상하시겠는데요. 그러니까 고객에게 인도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인도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인도물은 결국은 뭐예요? 프로젝트의 각각의 범위를 충족하고 완수해야지만 그 인도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 프로젝트 각각의 범위를 충족해야 되는 거와 동시에 그게 완료되었음을 억셉트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확인이 뭐가 필요하면 범위가 완료됐다라는 것만 인수되는 억셉트 되는 것에 같이 동반되는 게 품질 확인이 같이 동반돼야지 최종적인 오케이, 억셉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 성과 영역은 바로 범위와 품질과 관련된 활동이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인도는 여기 슬라이드에 보면 요구사항, 범위, 품질 기대치 이런 것들을 충족에 중점을 둔 그러한 인도물을 산출하는데, 그 인도물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는 다음 활동을 통해서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한다. 즉 궁극적으로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슨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인도물이 나와야 되겠고요. 그래서 인도물을 만드는 게 바로 뭐예요?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라는 것들이 바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조직의 큰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어떤 큰 결함이나 최적화를 위한 기능을 수정하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작고 큰 단위의 프로젝트들인데, 그 프로젝트 활동들이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비즈니스 가치는 다시 정리하면 뭐예요? 인도물이 만들어지고 그 인도물에 대한 아웃컴, 성과가 만들어지고, 성과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져요? 베네핏을 얻을 수 있고 편익을 얻을 수 있고, 그 편익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조직의 가치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다라고 앞에서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인도가 잘 되고 있는, 효과적인 인도의 성과를 내는 프로젝트는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프로젝트가 비즈니스 목표와 전략 발전에 기여한다.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뭐예요? 조직을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들이에요. 수단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목표나 전략에 일치돼야지, 얼라이먼트 일치돼야지 되는데, 실제 비즈니스 계획이나 전략이 프로젝트 인도물, 결과물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서로 부합된다 그러면 우리가 프로젝트가 전략과 잘 일치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인도하기 위해서 착수한 프로젝트가 제대로 성과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과를 실현하는지. 프로젝트 초기에 프로젝트 착수를 위해서 만든 비즈니스 케이스와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실제 우리가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진행 중이고 있다는 게 알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성과를 실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딜리버러블 인도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실제 최종적인 성과와 가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라는 사실을 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제대로 실현이 되고 있거나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계획된 기간에 실현되는 프로젝트 편익. 그러니까 편익이 계획대로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편익 실현 계획을 우리가 프로젝트 초기에 비즈니스 케이스와 함께 편익 실현 계획이 프로젝트 착수를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런 편익을 얻기 위해서 해야지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이 바로 언제까지 이런 편익을 실현하겠다라는 그 계획이 만들어지는데 그 편익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재무 지표 이런 것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계획이나 비즈니스 케이스에 나와 있는 대로 제대로 그 인도 계획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통해서 우리 그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다음에 이제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팀들이 이해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인도 성과 영역에서 이게 잘 되면은 그러면은 그게 요구 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팀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측형 프로젝트에서는 초기에 이미 잘 계획에 요구사항이 반영이 돼서 계획이 만들어지는데 자질구레한 초기 요구사항들이 자꾸 반영이 되고 이러면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건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명확하게 우리가 계획이 초기에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거는 요구사항이 잘 이해하고 있구나. 또 실제 그런데 예측형 말고 적응형, 애자일과 같은 적응형 같은 경우는 요구사항이 처음부터 명확하게 이해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기까지는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죠. 자, 마지막 인도 성과 영역의 어떤 결과는 뭐냐면은 프로젝트 인도물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의 승인과 만족도가 높아지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데 이렇게 그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인도물에 대한 그 수락과 만족 이게 높아지고 있는지 아니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건 뭐 인터뷰나 관찰 또는 최종사 엔드 유저로부터의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인도물 만족도를 이제 평가할 수 있겠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그 중간 인도물에 대한 불만이나 반품 수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그 인도 성과 영역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그러한 활동들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범위와 품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가치 인도 가로 열고 전달 이렇게 써놨는데 PM박에서는 그 밸류 딜리버리를 인도라고 계속 번역하고 있다가 또 여기 와서는 갑자기 가치 전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가치 전달이 가치 인도를 뜻한다라는 의미에서 병기를 해놨습니다. 그 적응형 개발 방식에서는 어때요? 먼저 예측형을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예측형 프로젝트에서는 프로젝트가 다 끝난 다음에 인도물이 딱 제공이 되죠. 한 번에.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가치를 우리가 제공을 하게 되는데 애자일과 같은 적응형 개발 방식에서는 어떻습니까? 생애주기 라이프 사이클 계속 중간중간에 인도물이 계속 출시돼요. 그래서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계속 가치를 제공하게 되는 그러한 인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가치 인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 프로젝트 가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우리 상품 라이프 사이클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큰 그 틀을 봤을 때 처음에 제품 개발한 제품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가치가 제공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그로부터 나온 어떤 편익과 가치가 측정돼서 또 다음 뭐 기능이 추가되거나 부과된 이러한 프로젝트가 또 만들어지고 한 이러한 것들이 연속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계속되는 하나의 프로젝트로부터 나온 비즈니스 가치를 반영해서 다음 프로젝트를 또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가치는 우리가 초기에 만드는 비즈니스 케이스와 같은 그런 타당성, 사업 타당성 검토에다가 이 비즈니스의 가치라는 것들을 항상 거기다 명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프로젝트 차터나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문서에다가 실제 그 성과 아웃컴이라고 하는 성과를 정량화시켜 거기다가 명시를 해요. 그러면은 주기적으로 그걸 우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슬라이드 두 번째 보면 인도물 이렇게 되는데 인도물이라는 게 뭐예요? 최종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인도물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최종 인도물 결과물로서의 인도물은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의 아웃컴 성과를 생성한다라는 사실이지만은 인도물이라는 것은 중간 인도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중간 제품, 중간 결과물들도 인도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딜리버러블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인도물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범위, 품질을 반영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당연히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과 그다음 범위, 품질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인도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관리하고 이런 놀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범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구사항을 정의한다는 것은 뭐냐면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해서 수집을 하는 거에 먼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확인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하는 요구사항 발전 또는 발견이 이렇게 해야지 되겠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요구사항을 관리해야 돼요. 새로운 요구사항, 요구사항의 변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 관리를 해야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요구사항들은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요? 범위에 반영돼서 범위 정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 정의를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방법이 뭐예요? 범위를 분할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초기에 범위 기술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범위를 쓴 범위 기술서에서 WBS와 같은 그러한 세부적인 범위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예측형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응형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테마나 에픽을 큰 덩어리들을 정한 다음에 세부적인 기능 단위인 유저 스토리까지 세분화시키는 그러한 범위 분할을 통해서 범위를 정의하게 되는 거죠. 근데 범위를 정할 때 범위만 정하는 게 아니라 각각 중간 인도물이나 최종 인도물에 대한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완료 정의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범위 기술서 같은 데다가 그 작업 덩어리 범위가 완료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억셉트하거나 또는 완료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거기다 명시를 해야지 되는 필요가 있겠고요. 어떤 기술적인 성과가 완료된지 아닌지는 우리 WBS 딕셔너리 같은 데다가 명시를 하기도 하지만은 제공형 프로젝트, 적응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완료 정의라는 게 있죠. DOD 그래서 Definition of Done. 그래서 DOD라는 그 완료 정의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그 백로그들에 대한 완료가 이렇게 완료됐다는 것은 이런 상태가 돼야지 완료로 우리는 인정한다라는 그런 것들도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품질인데. 그 인도를 하기 위해서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범위뿐만 아니라 품질도 수준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돼서 딜리버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범위와 요구 사항은 따지고 보면 뭐냐면 제공해야 될 사항, 제공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에 포커스를 주는 거고, 품질은 뭐예요? 충족되어야 되는 성과 수준, 이 정도 수준으로는 해야지 품질이 오케이 해야 된다라는 것,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품질 요구 사항도 마찬가지로 완료 기준, 완료에 대한 정의 또는 작업 기술서 이런 요구 사항 문서에다가 그 품질 요구 사항 이 정도 수준으로 해야 품질을 그 수준을 달성해야지 오케이다, 완료되는 거로 인정한다, 억셉트한다 이런 것들이 거기에 반영이 돼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품질을 우리가 인도와 품질을 생각을 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은 프로세스 품질이나 제품 품질에 대한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느냐? 비용이 들어가요. 코스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요구를 만족시킬 것이냐? 많이 만족시킬수록 코스트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품질 비용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지 되겠고, 그래서 품질 비용과 또 변경에 들어가는 변경 비용도 알아야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요구사항과 이러한 요구사항을 변경된 요구사항을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 그거에 대한 것들, 그래서 품질 비용과 변경 비용 이런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균형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런 개념들을 충분히 이해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일곱 번째 성과 영역은 측정 성과 영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8개의 성과 영역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땡땡 성과 영역 이렇게 해서 8개인데 PMBOK 칠판에서 번역이 오류가 난 걸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PMBOK 칠판에서는 측정 성과 영역, 뭐 불확실성 성과 영역, 기획 성과 영역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측정 성과 영역이라 그러지 않고 성과 측정 영역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좀 잘못된 번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측정 성과 영역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프로젝트의 성과를 평가하고 최적의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대응을 구현한다. 쉽게 얘기하면 프로젝트를 모니터링 한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를 모니터링 하는데 모니터링 할 때 뭘 해요? 각종 지표나 프로젝트 상황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과 관련돼 있어 갖고 그 측정 결과에 따라서 뭔가 조치하는 이게 바로 측정 성과 영역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인도 성과 영역이 있었는데 그 인도 성과 영역에서 얼마만큼 딜리버리가 됐는지 제대로 딜리버리가 됐는지는 결과가고 기획 성과 영역에서 계획된 대로 딜리버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지표를 충족하는 그런 정도를 평가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준선 그러니까 성과를 측정하기엔 기준이죠. 그래서 기준선은 기획 성과 영역에 나오는 기준선 대비 그 다음에 결과 그 성과 그러니까 인도된 성과를 비교해서 측정하고 평가하는 게 바로 이제 여기 측정 성과 영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작업하고 성과 정보는 이제 당연히 모니터링 감시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계획된 기준인 기준 계획 베이스라인과 현재 상태의 차이가 있는지를 측정을 한 다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로 나가면은 많이 지연되겠다, 많이 예산이 초과되겠다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가지고 빨리 조기에 조치를 하는 목적이 바로 이 측정 성과 영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측정 성과 영역은 성과 측정, 그 다음에 이제 억셉트 가능한 성과 유지를 위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궤도에서 빨리 벗어나기 전에 뭔가 허용할 수 있는 한도 내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따라잡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그런 활동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 성과 영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주느냐 하면은 프로젝트 상태에 대한 안정적 이해를 하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 상태를 안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 감사 측정이나 어떤 보고서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쫙 보면은 이 믿을 만하구나. 지금 프로젝트 상태를 그러니까 그런 신뢰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측정 성과 영역은 의사 결정을 촉진하는 조치가 가능한 데이터들을 만들어준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프로젝트가 예상대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차이가 있는지를 식별해 보면은 이 우리가 측정을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과 추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적시에 실행하도록 만드는데 이것은 이제 측정을 통해서 제때 의사결정을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지표, 형제 상태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 그러면은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뢰도 높은 예측과 평가에 기반한 정보를 통해서 적시의 의사결정을 내려서 목표를 달성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게 해주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과거 예측했던 것과 그 다음에 지금의 성과를 비교해 검토하면은 이전에 예측했던 그것이 현재와 정확하게 예측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계속 측정을 해가지고 비교하고 예측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계획된 성과와 실제 성과를 비교해서 비즈니스 우리가 프로젝트 초기에 만드는 비즈니스 문서를 평가하게 되면은 프로젝트가 제대로 의도된 가치를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측정 성과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활동들이 뭐가 있는지, 해야 될 일들과 개념, 측정과 관련된 개념과 해야 될 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효과적인 측정을 수립해야 된다. 측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측정을 수립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올바른 것을 측정해야 돼. 엉뚱한 거 측정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려면은 효과적인 측정 지표나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프로젝트 성공 평가에 사용되는 그런 정량적 지표로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핵심 성과 지표, 우리가 KPI라고 얘기를 하는 핵심 성과 지표를 만들어야지만이 우리가 효과적인 측정을 가능하죠. 그래서 선행 지표도 있고 후행 지표도 있고 이러한 KPI를 만드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효과적인 매트릭스가 돼야지 된다. 효과적인 측정 지표가 돼야 된다. 관련성 있는 것만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가 유용한지 확인을 해야지 되는데, 실제 효과적인 매트릭스가 되려면, 효과적인 측정 지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흔하게 얘기하는 스마트 기준 이렇게 얘기하죠. SMART. 그래서 뭐 specific, 그런 meaningful, achievable, relevant 또는 timely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스마트 기준이라는 것 자체는 구체적이고 의미가 있어야지 되고, 또 측정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측정이 의미가 있어야지 되고, 또 그 측정할 수 있어야 돼. 달성 가능해야 되고, 또 어떤 연관성이 있어, 유효성이 있어야지 되겠고, 그 다음에 timely, 시의적절한 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기준이 바로 오늘 만족해야지만 효과적인 매트릭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측정해야 될 사항들은 우리가 이 측정 성과 영역에서 측정에 대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측정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도물 지표, 기준선 성과, 자원, 비즈니스 가치, 이해관계자, 예측치 이런 것들을 측정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면 인도물 지표, 인도물 매트릭스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오류나 결함에 대한 정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성능을 측정한다든지 기술적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게, 그러니까 인도물에 대한 성능, 기술적 성과, 오류, 결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도물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측정해야 될 대상은 인도 여부. 그러니까 인도와 관련된 건 뭐예요? 작업이 얼마큼 진척됐는지, 그 다음에 중간 인도물을 해서 리드 타임이 얼마나 걸리는지, 사이클 타임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프로세스 효율성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인도와 관련된 측정이고요. 그 다음에 기준선 성과는 우리 기준선 대비, 계획된 시작일 대비, 계획된 시작일 완료일 대비 실제 시작일 완료일, 그 다음에 계획된 계획 기간 대비 실제 소요된 기간, 뭐 일정 차이, 그 다음에 뭐 일정 성과 지수, 이런 것들이 바로 기준선 성과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은 뭐 계획된 자원 투입 자원 대비 실제 투입 자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고, 그래서 비즈니스 가치는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비용 대비 편익 비율, 그 다음에 또는 투자 수익률,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해관계자들도 측정하는데, 이해관계자는 뭘 측정하느냐? 팀원들의 사기, 이직률 이런 걸로 측정할 수도 있겠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분이 어떤지에 대한 무드 차트를 통한 측정, 또 순수 추천 고객 점수 이런 것들이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측정이죠. 그리고 예측치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획득 가치 관리에서 나오는 뭐 EAC, ETC와 같은 완료 시점 산정치라든지 자녀분 산정치와 같은 것들 예측치, 이런 것들이 측정해야 될 항목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그 정보를 제시해야 되는데, 정보가 유용해지려 그러면은 이제 불확실성을 가진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시의적절하게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겠고,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래픽,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정보 습득하고 이해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대시보드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인포메이션 레디에이터, 그래서 정보 상황판, 또는 태스크보드나 아니면은 칸반 차트, 칸반 보드라고도 얘기를 하죠. 또는 번업, 번다운 차트, 이런 것들 같이 그래픽 시각적 표시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측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은 좀 더 정확한 정보들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식이 필요한데, 우리가 과거로부터 보면 어때요? 데이터에 대한 오류, 통계의 오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우리 프로젝트에서 측정을 할 때도요, 잘못 측정하게 되면 엉뚱한 결과, 도움이 안 되는 비효율적이고 효과가 없는 그런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그 접속 횟수를 매번 측정을 한다. 그런데 그 접속 횟수를 측정해가지고 많이 접속했다, 적게 접속했다, 이걸보다는 실제 한 사람이 여러 번 접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용자의 접속 횟수,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총 오늘 하루 동안 몇 회가 접속됐느냐,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위험 요인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측정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과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제대로 따라잡고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측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면 일정이나 예산 속도, 이런 다양한 매트릭스에 대해서 한계선을 설정을 해서 그 한계선을 벗어나면은 빨리 뭔가 조치를 하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성과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계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threshold, 허용할 수 있는 한계예요. 그래서 일정이 이 정도 지연됐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 이상 지연되면 안 돼. 또 예산이 이만큼 초과됐다, 이 정도까지는 허용하지만 이 이상은 안 돼. 그러면 그 한계를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빨리 원인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지 되는, 조치를 해야지 되는 그런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우리는 한계선, threshol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계선 정도는 이제 이해관계자의 리스크에 대한 허용 한도나 애티튜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성과 영역의 마지막 부분은 불확실성과 관련된 성과의 영역입니다. 자, 불확실성 영역은 리스크 또는 불확실성과 관련된 활동들을 다루는데요. 자, 불확실성은 뭘 유발하느냐, 기회나 위협을 유발해요. 그래서 그 기회나 위협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그거를 탐색하고, 즉 식별하고 평가하고 처리하고 대응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필요한데요. 그래서 불확실성의 개념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광의의 의미, 넓은 뜻의 불확실성은 알지 못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불확실성과 관련된 것들이 바로 리스크, 모호성, 그다음에 복잡성이죠. 그래서 불확실성은 알지 못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태, 즉 인식 및 이해 부족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은, 리스크는 미래 사건을 알 수 없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어떤 잠재적인 사건이 예상된다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이나 영향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모호성은 현재나 미래의 조건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인을 파악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옵션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옵션 확보가 어려운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잡성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내는 어떤 동적 다이나믹한 시스템인데, 여러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관리가 어려운 프로젝트나 환경 특성들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을 만드는 그런 환경들은 새로운 기술이 막 나온다든지, 가격이 오르내린다든지, 자원이 쓸 수 없는 상황, 또는 작업 조건이 어려운 상황, 법률적인 제약, 조직의 문제, 이런 것들, 정치적인 영향, 이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 의해서 이런 불확실성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잘 관리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프로젝트 발생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 인식이 높아졌는지 안 높아졌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팀이 불확실성이나 리스크 이런 대응을 평가할 때 환경을 잘 고려한다. 여러 가지 환경을 잘 고려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인식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불확실성에 대한 사전 예방적인 탐구와 대응이 가능해진다. 리스크를 대응을 할 때 단순하게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나 일정, 한정된 예산의 일정, 성과 이런 것들을 어떤 제약 조건을 고려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하는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보면은 이게 이런 대응 능력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로젝트에서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상호 의존성을 잘 인식할 수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상호 의존성 인식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럼 프로젝트에 대한 복잡성 또는 모호성이나 변동성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위협이나 기회를 예측하고 문제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적절한 리스크, 식별, 그 다음 대응, 시스템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상 못한 이벤트나 조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없거나 적은, 그러니까 갑작스레 일이 터지거나 그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잘 발생하지 않아 갖고 무난하게 프로젝트를 인도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그게 바로 불확실성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 실제 예정된 날짜에 제대로 충족되고 예산에 대한 성과가 그 차이 한계선을 벗어나지 않고 있으면은 제대로 우리가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프로젝트 성과 및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실현할 수 있게 되는데 불확실성을 잘 관리하게 되면은 그런 거는 우리가 팀이 만들어지는 기회나 리스크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을 잘 갖추면 가능해지는 거고 마지막 프로젝트에 대한 목표에 맞춰서 원가 일정 예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예비비 하는 리저브를 얘기를 하는데 리저브는 코스트에 대한 리저브가 있고 스케줄에 대한 리저브가 있죠. 그래서 예비비, 예비 일정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예비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에 대비해서 미리 편성해 두는 비용을 예비비, 미리 편성해 두는 그 일정을 예비 일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그 위협에 대비해서 사전에 그걸 예방하고 하기 위한 어떤 조처 사전 조치로서 우리가 예비비나 예비 일정을 제대로 편성해두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컨트롤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게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불확실성에 관련된 그 개념이나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확실성이라는 일반적인 불확실성은 프로젝트에 내재된 불확실성은 여러 가지 예측할 수도 없고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잘 예측할 수도 없고 또 실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해방을 놓는 그런 위협이나 기회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기회와 위협과 같은 리스크를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방법은 이제 정보 수집, 여러 결과에 대비하는 방법, 세트 기반 설계, 보건력 구축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방법인데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불확실성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또 여러 가지 결과에 대비, 비상계획과 같은 여러 가지 그 대비를 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 세트 기반 설계라는 것 자체는요. 어떤 여러 가지 세트를 말하는 거죠. 셋이라는 것 자체는 뭐 시간과 비용 하나의 셋, 품질과 비용의 하나의 셋, 뭐 리스크와 일정의 하나의 셋 이렇게 셋을 만드는데 그 두 가지의 균형 요소를 잘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 대비 비용 또는 품질 대비 비용 뭐 이거는 서로 이렇게 상충 관계를 갖는데 그것에 대한 균형을 잘 파악하고 그 중에서 이제 그 비효율적인 거나 최적이 아닌 그런 대상들은 폐기시키고 빼버리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보건력 구축이라는 것은 뭐 앞에서도 우리 보건력 나왔습니다만 예기치 않은 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빨리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마련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모호성, 앞에서도 모호성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래나 현재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모호성을 빨리 탐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호성을 미리미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미리미리 파악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한 번에 정보를 점진적으로 세부적으로 구체화시켜 가지고 그러한 모호성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실험을 해본다든지 시제품과 같은 프로타입을 만들어서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조건이나 상태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복잡성이죠. 그래서 복잡성이란 여기서 인간의 행동이나 시스템 작용 모호성이라 해서 관리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프로젝트나 프로그램들이 그런 관리하기 어려운 상태가 올 수가 있는데 그런 복잡성은 이제 서로 이제 어떤 다양한 상호 작용에 의해서 그 상호 연결된 영향이 있을 때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하나의 그 요소들이 모여서 결국은 예기치 못한 그러한 사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복잡성의 그 영향은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잡성을 다루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스템 기반, 재구성, 프로세스 기반이라고 얘기했어요. 시스템 기반은 것은 시스템을 분리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요소별을 분리해 봄으로써 복잡성을 줄인다든지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방법이고요. 재구성이라는 리프레이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그것을 재구성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에 기반한다는 것은 이제 그 반복하는 우리가 이터레이션 하는 프로세스 또 이해관계자를 계속적으로 참여시키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복잡성을 다루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변동성은 이제 사용 가능한 스킬이나 자재의 지속적으로 플럭체이션 변동이 있을 때 그러니까 가격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런 변동이 있을 때 발생하는데 그것은 이제 비용과 일정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대안을 우리가 쓸 것이냐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예비비나 시간 일정을 사용해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과 가장 밀접한 개념은 이제 리스크 관리인데요. 리스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발생할 경우에 그 프로젝트의 목표에 부정적 영향 또는 부정적 영향, 기회와 위협이죠. 그것을 미치는 사건, 이벤트 상황 이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리스크 관리라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기회는 높이고 부정적인 위협은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위협을 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뭐 회피, 전가, 완화, 수용, 에스컬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고 기회에 대해서 우리가 기회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뭐 활용, 공유, 향상, 그 다음에 뭐 수용도 있겠습니다만은 에스컬레이션 똑같이 있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에 대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에자일 같은 적응형 방법에서는 데일리 스탠드업이라고 해야죠. 일일 스탠드업 미팅 또는 회고 미팅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예측형에서는 우리가 주간 상황회의라든지 아니면은 교훈회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빨리 피드백을 받고 잦은 검토를 통해 가지고 리스크를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는 당연히 선제적으로 뭔가 대응을 하는 것 이렇게 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PM박의 그 PM박 칠판에서 1, 2, 3장 쭉 이렇게 이어지는 중에서 2장의 각종 8가지의 성과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뭐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3장이 바로 조정, 테일러링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앞서서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젝트는 규모가 다 다를 수 있고 특성도 다르고 복잡성도 다를 수 있고 다 틀리고 조직마다의 특성도 다 틀린데 그거에 다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스탠다드라는 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프로젝트에 맞게
그 조정을 해서 프로젝트 관리를 적용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이라는 것은 뭘 조정하느냐?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접근 방법, 그 다음에 거버넌스, 그리고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환경에 적합하게 적용을 하는데 개발 방식, 프로세스, 라이프 사이클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부분들이고요. 또 인도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나 참여자들이 얼마큼 참여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프로젝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은 크게 이렇게 5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가 라이프 사이클과 개발 방식이죠. 그래서 그 라이프 사이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단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적응형으로 할지, 예측형으로 할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할지 이런 것도 결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방법 및 결과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는 여러 도구 및 기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방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법 자체와 이제 결과물이라는 것은 어떤 각종 문서라든지 템플릿을 얘기를 하는데 프로젝트 규모가 작은데 모든 문서들을 다 만들어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불필요한 관리를 위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규모가 작고 간단하다 그러면은 또 기간이 짧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중요한 문서들만 만들어내고 많은 문서들을 구태여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참여는 이제 프로젝트에서 이해관계자도 어느 정도까지 참여시킬 것이냐 하는 것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프로세스도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중첩되게 하거나 아니면 일부 제외되는 프로세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맞춰서 프로세스도 조정해야 되겠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 흔하게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스케줄을 만드는데 CPM 기법을 적용한다. 그런데 짧고 굉장히 그 불확실성이 높은 이런 프로젝트이다 그러면은 CPM으로 사실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단순하게 간트 차트 이런 정도만 만든다.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결정을 해야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정하는 이 테일러링 프로세스는 크게 4개로 구성을 하는데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초기 개발 방식 선택, 조직에 맞게 초점, 조정,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맞게 조정, 그 다음에 지속적인 개선 구현.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초기 개발 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은 제품에 대해서 어떤 지식, 그 다음에 이제 주기적인 인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가능한 옵션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측형으로 할지 그 혼합형으로 할지 아니면 적응형 접근 방식으로 할지 그 가장 적합한 개발 방식을 선택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조직에 맞게 조정한다는 것은 조직의 성숙도라든지 아니면 조직의 이제 프로젝트 역량이라든지 거버넌스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그 개별 조직에 좀 더 적합한 그러한 접근 방식 요소를 추가하거나 제거하거나 재구성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프로젝트에 맞게 조정한다 그랬어요. 프로젝트 규모라든지 중요성, 제품, 인도물, 그다음에 프로젝트 팀 문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프로세스라든지 인도 방식이라든지 생애주기, 도구라든지 방법, 이 결과물들을 이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지속적인 개선을 실행하게 되는데 조정이라는 이 프로세스는 테일러링이라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계속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프로젝트가 계속 다이나믹하게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 또는 그 제약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개선을 해야지 되는데 점진적인 구체화 과정에서 우리가 업무 방식이라든지 제품이나 인도물에 대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에 대한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습이나 이런 것들 관련된 이슈는 이제 추가 조정을 통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는데 그럼 그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방식이 바로 특정 그것을 리뷰하는 시점을 정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라이프 사이클 단계에서 단계 심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애자일과 같은 방식에는 회고 미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세스나 개발 방식 그리고 이제 인도에 대한 빈도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 조정하는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죠. 자, 3장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마지막에 PM방 마지막은 이제
4장 모델, 방법 및 결과물. 그래서 모델, 메소드, 그 다음에 아티팩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티팩트를 사실은 PM박에서는 결과물이라고 번역을 제목에서는 하지 않고 가공품 이렇게 웃기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실제 본문에서는 다 결과물이라고 또 번역해서 쓰고 있고 제목에만 또 가공품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굉장히 엉성하게 번역돼 있지만은 뭐 가공품은 가급적으로 잊어버리시고 결과물이라고 이렇게 많이 쓰고 있으니까 책 내부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흔하게 6판에서 나오는 각종 도구 및 기법들이 있는데 또는 결과물들이 있는데 그걸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크게 3개의 그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있는데 22개의 모델들, 그다음에 58개의 방법들, 그다음에 76개의 결과물들 이런 게 있는데 모델은 이제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현상들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방법은 이제 그 성과나 산출물, 그다음에 인도물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수단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결과물들은 각종 템플릿이나 문서 산출물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150개가 넘는 이런 항목들인데 PM박에서는 아주 짧게 그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짧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거를 하나하나 항목 150여 개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항목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델과 방법 결과물들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델 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델이나 방법은 지금까지 우리가 2장에서 8가지의 성과 영역이 있었는데요. 그 성과 영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입력물 필요로 하는 것들이 바로 적용해야 될 것들이 모델이나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그 성과 영역을 수행함으로써 나오는 게 인도물이나 결과물, 아티팩트라고 하는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각각의 내용들은 좀 우리가 보신 것처럼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만은 왼쪽에는 이제 22개의 모델들이 쫙 이렇게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추후에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동기부여를 위해서 X 이론, Y 이론은 뭘까?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복잡성 모델에서는 스테이지 매트릭스가 뭘까 이런 것들의 개념들은 충분히 하나하나들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이제 메소드 58개의 메소드인데 다음 슬라이드 왼쪽까지 이렇게 58개가 나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티팩트, 결과물 같은 경우는 총 76개가 돼 있어갖고,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결과물들이 쭉 나열돼 있어갖고, 결과물들은 이제, 비즈니스 케이스 같은 문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각종, 리스크 관리 등록부, 프로젝트 관리 문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서나 템플릿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까지 이렇게, 결과물들을 총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총 4개의 챕터로 PM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실제 여러분들이 제가 1시간 만에 PM박 끝내기라고 이렇게 제목은 붙였습니다만 사실 1시간에 굉장히 다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버겁죠. 그러기엔 너무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초월해 가지고 PM박 PM박 칠판 안에 있는 프로젝트 관리의 표준서와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지식 체계 이렇게 요약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나오는 용어들,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됐을 경우에 요약을 사실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전반적으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PMBOK를 잘 학습하시면서 중간에 한번 또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다 읽으신 다음에 또 한번 보시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개념을 잡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